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처음엔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면 뭔가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멀쩡한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웃는 얼굴인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친절한 것 같은데 어딘가 찝찝합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어떤 분은 늘 밝게 인사하십니다. 말씀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누군가를 흉보는 이야기만 나오면 초롱초롱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즐거워 보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만나는 외숙모님은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하나 내면 금방 표정이 굳습니다. 그건 아니지 하는 말투로 바뀝니다. 사과는 하는데 꼭 하지만이 붙습니다. 미안한데 그쪽도 좀 그랬잖아라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태도는 멀쩡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격 탓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까탈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감각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괜찮은데 행동이 다를 때, 웃는데 눈빛이 차가울 때, 사과하는데 책임은 회피할 때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신호가 울립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꼭 한 번은 선을 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작은 행동들, 처음엔 놓치기 쉽지만 반복되면 명확해지는 패턴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도 괜찮다는, 내 감정을 믿어도 된다는 그런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웃음. 지난 주말 동네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4명의 여성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60대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듯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데 지난주에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어. 순간 한 분이 웃으셨습니다. 어머, 큰일 날 뻔했네.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웃음이 묘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아? 하며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만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불편함이 즐거운 소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분위기가 어색하게 식었습니다. 말씀하신 분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웃음 우리 주변에서 가끔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유독 밝게 웃는 사람, 남의 불편함을 듣고 묘하게 기분 좋아 보이는 사람, 걱정하는 척 웃지만 눈빛에 진심이 없는 사람, 처음엔 그냥 밝은 성격이려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느껴집니다. 이 웃음은 다르다는 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타인의 불행이나 실수 장면을 보여주고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았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는 비율이 34% 더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불편함을 보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사람들이 웃는 타이밍을 분석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기쁠 때 함께 웃는 비율이 78%였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자주 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당황할 때 웃는 비율이 62%나 됐습니다. 웃음의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웃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함을 보며 느끼는 우월감의 웃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웃음을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 위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말은 어머, 괜찮으세요? 인데 속마음은 나는 안 그래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더 낫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관계 속에서 늘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남을 통해 자기 가치를 느끼려는 습관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입으론 위로하는데 표정은 즐겁습니다. 손은 어깨를 두드리는데 눈빛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이 불일치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인간 본성 중 가장 악한 부분이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누군가의 약함을 보며 웃는 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경쟁으로 보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나누려는 겁니다. 그런 웃음 앞에서 우리가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웃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웃음의 타이밍, 눈빛의 온도, 표정의 진심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어려움을 듣고 묘하게 웃는다면, 누군가 당신의 실수를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을 필요 없습니다. 괜찮은 척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당신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웃음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우월감을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판 반응. 며칠 전 동네 소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분이 모여서 다음 달 나들이 장소를 정하고 계셨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갔던 곳은 계단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이번엔 평지가 많은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제안했던 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럼 갈 데가 어딨어요? 다 그렇지.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알아보고 정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정한 것처럼 되잖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의견을 낸 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가벼운 제안 하나가 마치 큰 공격처럼 받아들여진 겁니다. 나들이 이야기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런 순간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의견 하나에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하는 사람. 나 비난하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돌변하는 사람.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처음엔 그냥 예민한가 보다 생각합니다.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방어막이 올라갑니다. 대화가 아니라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 87%가 3초 이상의 침묵 후 반응했습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불안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92%가 1초 이내에 즉각 방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오해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같은 말이 거의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벼운 비판을 듣게 한 후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경계를 자주 넘는 성향의 사람들은 편도체, 즉 위협을 감지하는 뇌 부위가 일반인보다 47%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공격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냥 의견을 말한 건데 받는 사람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안이 만드는 반응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작은 비판도 자기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로 들립니다. 그래서 방어합니다. 즉각적으로 강하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방어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저는 비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피드백을 주면 표정이 굳습니다. 의견 환영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견을 내면 분위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말과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불편한 건 이 불일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습니다. 자기를 다스린다는 건 비판을 들었을 때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걸까? 아니면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는 걸까?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한다면 당신이 가벼운 제안을 했는데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분위기가 변한다면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기 안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 당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질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보며 말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표현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억지로 이해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세 번째 시선 회피. 작년 가을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공용 화단 관리비를 잘못 계산해서 다른 분들께 잘못된 금액을 안내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다른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안내해 주신 금액이랑 실제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실수하신 분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바빠서 그랬나 봐요. 하시면서 계속 다른 곳을 보셨습니다.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다시 정리하면 되죠 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가방을 뒤적이거나 물을 마시는 척 하셨습니다. 사과는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하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은 절대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지 그냥 상황을 넘기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책임질 순간이 오면 시선을 피하는 사람, 사과할 때 바닥만 보는 사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자꾸 다른 곳을 보는 사람, 처음엔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려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느껴집니다.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피라는 걸.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시선 접촉과 도덕적 책임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책임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과할 때 평균 4.2초 이상 상대방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반면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평균 0.8초, 1초도 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미안해요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대화를 나눌 때 시선 접촉 비율이 73%였습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경계를 자주 넘는 사람들은 시선 접촉 비율이 2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 시선 회피가 두드러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거짓말하기 어렵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입으로는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눈은 도망갑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시선은 천장, 바닥, 창밖, 어디든 상대방이 아닌 곳을 향합니다. 말과 눈이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사과를 믿지 못하는 건 이 불일치 때문입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빛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걸 견딥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 빛이 두렵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들킬 것 같습니다. 진심이 아닌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시선을, 책임을, 관계를 피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면서 바닥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수줍어서가 아닙니다.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진심을 보이기 싫은 겁니다. 당신과 진짜 관계를 맺기 싫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며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과 관계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난달 집 앞 공원에서 본 장면입니다. 6분이 둥글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분이 최근에 아드님 취업 소식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몸을 그쪽으로 기울이며 들으셨습니다. 어머, 정말 잘 됐네요 하며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달랐습니다. 몸은 반대쪽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고개는 창밖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말은 축하해요 하셨는데
몸은 관심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손주 봐주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기 이야기가 나오니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 전체가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동작도 커졌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장면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몸을 돌리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나오면 몸을 활짝 펴는 사람, 대화 중에 다리를 상대방 반대쪽으로 향하는 사람, 말은 듣는 척 하는데 몸은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 처음엔 그냥 앉은 자세가 불편한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패턴입니다. 관심 없을 때와 관심 있을 때 몸이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8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500명의 대화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 중 몸의 방향이 상대를 향하는 비율이 82%였습니다. 상체를 약간 기울이고 다리는 상대방 쪽을 향하고 팔은 열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몸의 방향이 상대를 향하는 비율이 34%에 불과했습니다. 말은 하는데 몸은 도망가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독일 미넨 대학교에서 진행한 신체 언어와 지배 욕구에 관한 연구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대화하게 했습니다.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앉을 때 평균 47% 더 넓은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다리를 벌리거나 팔을 옆으로 뻗거나 물건을 자기 주변에 펼쳐놓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여기는 내 영역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몸을 움츠리거나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면서 차단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계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몸이 그걸 드러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세가 진심을 보여줍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관계 속에서 늘 자기를 중심에 두려는 다른 사람을 주변부로 밀어내려는 습관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는데 몸은 반대쪽을 향합니다. 관심 있어요 하는데 다리는 출구를 향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하는데 자세는 벽을 만듭니다. 말과 몸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건 이 불일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을 숨기는 장치다. 이 말이 신체 언어에도 적용됩니다. 진짜 예의, 진짜 관심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몸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몸을 돌리고 눈을 마주치고 공간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예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로만 예의를 갖춥니다.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몸은 처음부터 끝까지 딴 곳을 향합니다. 말로 숨기려 해도 몸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과 대화하면서 몸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이야기엔 관심 없다가 자기 이야기만 나오면 자세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늘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며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몸 전체로 환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자세로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당신을 진짜로 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5번째 분노 표현. 지난주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앞에 젊은 직원분이 계산을 하고 계셨는데 손님이 많아서 조금 바빠 보였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기다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야? 사람들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직원분이 놀라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요즘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주인이 나오셨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굵은 분이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화를 내시던 분의 목소리가 확 작아졌습니다. 아니, 그냥 좀 오래 걸려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조용해지셨습니다. 아까 그 큰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장면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이나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사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직급 낮은 사람, 말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그런데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대응할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얌전해지는 사람. 처음엔 그냥 성격이 급한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이건 급한 성격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1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800명의 분노 표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건강한 분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위치나 지위에 관계없이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화가 나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한 상대에게는 분노 강도가 평균 3.8배 더 강했습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강하다고 느낀 상대에게는 분노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더라도 강도가 67%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진행한 권력 관계와 공격성에 관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을 상사와 부하 역할로 나누고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부하 역할의 사람에게 화를 낼 확률이 74%였지만 상사 역할의 사람에게 화를 낼 확률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스트레스인데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나서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통제하고 싶어서 소리칩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누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크게 화를 냅니다. 강한 사람을 보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분노가 진짜 감정이었다면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도구로 쓰는 사람은 상대를 보고 계산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공평하게 대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약한 사람에게만 화를 냅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강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원칙대로 행동해 라고 하지만 원칙은 약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건 이 불일치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내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이 정확히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진짜 분노는 정의롭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든 일관됩니다. 그런데 가짜 분노는 선택적입니다. 약자에게만 향합니다. 안전한 대상에게만 분출됩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당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화를 내다가도 누군가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를 보고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당신을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을 눌러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화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분노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 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지켜질 자격이 있습니다. 6번째 사과 방식. 지난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차 문제로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의 주차 공간을 실수로 사용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일이었고 피해를 보신 분은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불편하셨습니다.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못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요? 미안해요. 그런데 제 자리엔 다른 차가 서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라인을 명확하게 그어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과는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라는 말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길게 이어진 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사과를 들었는데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라는 말은 있었는데 미안한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런 사과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미안한데 말이야, 죄송하지만 사실은 내 잘못인 건 아는데 그쪽도 사과 뒤에 꼭 변명이 붙는 사람. 하지만 그런데 근데 사실 같은 접속사가 따라오는 사람. 병원 대기실에서, 동네 카페에서, 모임 자리에서 이런 장면들은 반복됩니다. 처음엔 사과를 했으니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과를 들었는데도 기분이 나쁩니다. 잘못을 인정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서 6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1,500건의 사과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3가지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첫째, 자기 행동에 대한 인정. 둘째, 상대방 감정에 대한 공감. 셋째, 재발 방지 의지. 이 3가지가 있는 사과를 받은 사람들의 93%가 관계 회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형식적 사과는 달랐습니다. 미안해요 라는 단어만 있고 나머지는 변명이었습니다. 이런 사과를 받은 사람들 중 78%가 사과를 받았지만 진심이 아닌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사과와 책임 회피에 관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사과 메시지를 보여주고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단순한 사과는 신뢰도가 평균 8.2점 1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상황도 이해해 주세요. 라는 식의 사과는 신뢰도가 3.4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죄송합니다. 라는 단어를 썼는데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됐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미안해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넘기고 싶어서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과 뒤에 바로 변명을 붙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도 문제가 있었어. 상황이 그랬어. 책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여기 있습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실제 사과는 변명입니다. 잘못을 인정해요 라고 하지만 인정 뒤에 꼭 단서가 붙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책임은 늘 반쯤만 집니다. 말과 실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과를 받고도 개운하지 않은 건 이 불일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작가 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 더 큰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다. 이 말이 형식적 사과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진짜 사과는 단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끝입니다. 변명도 조건도 단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사과는 복잡합니다. 미안한데 뒤에 긴 문장이 붙습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설명이 따라옵니다. 사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더 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 사과를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사과하면서 늘 변명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해 뒤에 꼭 하지만 잇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는 척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런 사과를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사과는 했으니까 하며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변명 없는, 조건 없는, 온전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변명에 쓰이지 않아도 됩니다. 7번째 선택 순간. 2달 전 동네 등산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분이 함께 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계셨고 자주 만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한 분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걷기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하시며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시계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상 찍고 사진 찍기로 했잖아요.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합류하면 어때요? 다른 분들은 망설이셨습니다. 같이 천천히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시계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늦으면 주차비도 더 나오고. 결국 일행은 나뉘었습니다. 다친 분과 2분은 천천히 내려가셨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녁에 단체 채팅방에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다친 분은 그 사진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순간들 관계 속에서 가끔 찾아옵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 누군가를 챙길 것인가, 내 편의를 택할 것인가, 함께 있을 것인가, 먼저 갈 것인가, 작은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효율을 선택할 것인가. 그 순간에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우리 모두 소중해요 하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이 오면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12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3,2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과 손해가 걸린 상황에서의 선택을 관찰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선택하면 이익 상황을, 다른 그룹에는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타인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익 상황에서나 손해 상황에서나 타인을 배려하는 선택 비율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평균 82%가 타인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익이 걸렸을 때는 타인 배려 비율이 19%에 불과했고 손해가 걸렸을 때는 더 낮아져서 7%만이 타인을 고려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진행한 관계 우선순위에 관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고 선택하게 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약속과 유명인과의 만남 기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84%가 기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자주 넘는 사람들은 67%가 새로운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선택 후 태도였습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약속을 깬 사람들은 친구가 이해해 줄 거야 라며 자기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계를 관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도구로 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불편하면 내려놓고 더 나은 게 나타나면 바꿉니다. 말로는 우리 관계가 소중해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게 이익이 되나? 를 계산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자기만 있는 습관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친구 잃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작 친구가 어려울 때는 안 보입니다. 당신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더 좋은 기회가 오면 당신을 뒤로 미룹니다. 우리는 함께야 라고 하면서 선택의 순간엔 혼자 앞서갑니다. 말과 선택이 다릅니다.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건 이 불일치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느리게, 친구를 바꾸는 것은 더 느리게 하라. 이 말이 선택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진짜 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지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도 함께 갑니다. 손해가 조금 있어도 배려합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도구로 보는 사람은 선택이 빠릅니다. 계산이 끝나면 바로 결정합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해 판단되면 주저없이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지금까지의 시간, 함께한 기억, 그런 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할 때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당신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면,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관계가 아닙니다. 선택지입니다. 필요에 따라 고르는 옵션입니다.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하며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계산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놓아줌 속에서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나은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웃음의 타이밍, 비판을 들었을 때의 표정, 사과할 때의 시선, 대화할 때의 자세, 화낼 때, 선택하는 대상, 사과 뒤에 붙는 변명, 선택의 순간에 향하는 방향. 이 모든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관계의 진짜 모습을 만듭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힘든 사람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불편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요. 그렇게 참고 이해하고 맞춰주고 또 상처받고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당신의 감각을 믿어도 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이 다른 사람,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선을 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느끼는 위화감은 당신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게 잔인한 게 아닙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존중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당신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불편한 순간에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조용히, 단호하게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귀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지켜질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걸 흔든다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순간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다락방,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